반갑습니다. 인왕산 TV 이홍정입니다. 오늘은 이인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인하 대표님은 서울 강남구 구의원을 지내셨고요. 현재 대학에서도 강의하시고 건축사무소를 운영하시고 건축사이시고 여러 가지를 하시네요. 네. 원래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 방송이 정책연구원 프로그램 3월 세미나로 이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사정이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상관없이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일반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문재인 정부에서 제가 가장 크게 실수한 것은 수요를 억제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수요가 있으면 그 수요를 충족해 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네. 그다음에 그 수요에서 역반응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인데요.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도 같이 억제하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급을 더 많이 했어야 된다는 말을 이해하는데 네. 부동산에 있어서 일반 시민들의 수요를 억제했다는 말이 뭡니까? 수요를 억제한다는 것은 네. 결국 국민들이 아파트를 더 원하는데 그 원하는 상품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수요 억제라는 방법이 세금을 통해서 억제를 하고자 하고, 네. 그리고 또 공급량을 줄이면서 네. 그걸 하다 보니 네. 이런 그 국민들한테서는 정말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풀어주지 못하는 그런 네.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수요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원하는데 네.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할 때는 가격이 뛰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네. 물건이 모자라면 뛰는 게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정책을 펼쳤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념적인 프레임에 갇혀서 그런 것이 진행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의원님 말씀하시고 들어보면 그거 부동산 정책을 시장에 맡겨야 됐어. 시장에 맡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런 것 같은데 또 부동산이라는 것은 공적인 개념도 있기 때문에 네. 공공재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런 시장에만 100% 맡길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시장에만 100%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네. 주택 공급의 현황을 보면 네. 한 8대2 정도가 민간과 공공의 역할이 분담이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한 80% 이상은 네. 그 민간에서 이 공급을 하게 되는데 네. 그 부분을 억제하다 보니까 나머지 20%에서 남아있는 민간에서 하던 부분을 네. 공공에서 하려고 하니까 공공은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돈이 많은 상태라면 할 수도 있겠지만 돈이 없는 상태에서 민간만 억제하다 보니 네. 이게 물량이 결국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국민들한테는 괴로움을 주게 되는 거고요.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 공급을 늘리면 된다. 그게 정답인가요? 저는 사실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보면 네. 실제로 늘어나는 세대수는 많지 않다라는 게 정부의 이야기거든요. 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의 형태가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새로 지어진 신축된 그 아파트들을 보시면 네. 굉장히 그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오래된 아파트들은 그런 보안이라던가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람들은 점점 눈이 높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국민 경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그런 안목이 커져서 결국은 요구하는 바도 수준이 더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주택의 공급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주택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은 늘어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네. 그 일반적인 국민들이 원하는 살고자 하는, 살고 싶어 하는 네. 그런 주택을 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은 사실은 주택을 더 공급하지 못하는 거죠. 아파트도 그렇게 만들고 주위 환경도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게 전국을. 할 수 없죠. 네. 강남과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네. 1968년도에 강남이 도시계획이 된 거거든요. 네,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구도심, 즉 강북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역사가 있는 도시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골목길들도 많고요. 네. 그런 도시와 도로가 새로 정비된 도시는 서로 성격이 다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성격이 다른 것에 그 특성을 맞춰서 개발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강북에 있는 지금 현재 뭐 모든 그런 지형을 무시하고 강남처럼 도시계획을 해서 하겠느냐 하면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강북은 강북대로, 강남은 강남대로 그 지역 특성에 맞춰서 개발을 해줘야 되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강북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문화유산도 많고 그리고 자연 경관이 있는 그런 언덕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렇다 하면 그 시스템에 맞는 주거형을 그러니까 단지 개발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좀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도시의 도로 체계나 이런 부분들도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성에 맞춰서 개발을 하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일반적인 추세는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네, 1인 맞습니다. 가구가 뭐 한 25%? 30%가 30%가 넘었습니다. 네. 그거에 맞춰서 이것이 또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네. 사실 1인 가구나 이제 2인 가구가 많이 늘었는데요. 네. 그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 1인 가구에 필요한 주택형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고민스러운 것은 당연히 그 1인 가구에 대해서 많은 주택 보급을 해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그리고 또 민간에서도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대가 바뀌잖아요. 지금 저희 인구 구조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 드디어 뭐 사망자와 새로 그 네. 출생자와 인구 절벽. 예, 뭐. 데드크로스 현상이 올해 벌써 일어났고 그리고 인구 절벽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거 주거형을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혼자 살지만 내가 그래도 방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재택근무가 늘면서 룸으로 잠자는 방과 또 일하는 공간 네. 이런 공간을 분리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더 많이 생길 거거든요. 네. 그 사람들의 욕구가 과연 원룸에만 그칠 것인가 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좀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분양 아파트도 있고. 그러니까 현재 아파트를 어떻게 또 재개발하느냐 그런 것들이 더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네. 숫자 자체를 늘리는 것보다. 네,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재개발도 숫자가 늘어나겠지만요. 네, 재개발도 숫자가 늘어나고 재건축도 숫자는 늘어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가 뭐예요? 재건축은 기존의 이제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네. 다시 그 허물고 다시 짓는 형태 그것을 이제 재건축이라고 하고요. 공동주택을 네. 그다음에 마을이나 이런 도시의 그 단독주택이라던가 공동주택들이 있으면 그 도시의 일부분을 개발하는 거는 이제 재개발이라고 재개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오세훈 시장이 풀어야 될 문제가 네, 재개발 재건축은 사실 조례를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 조례를 바꾸는 부분이 굉장히 그 크게 중요시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서울시의원의 그 대부분을 지금 여당에서 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현재 그 서울시의원으로 계신 분들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울의 주택이 모자라지 않다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택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어디론가 이주를 하는 그러니까 이사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사를 하게 되면 여유분이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어떤 건물들은 굉장히 이제 낙후가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다시 지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주택 보급률을 100%라고 하면 이것이 다 채워졌냐 하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네. 여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제 그쪽에서는 한 뭐 108%에서 110% 정도는 돼야지 이게 주택이 모자라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학술적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우리나라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은 주택이 모자라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말 원하는 주택형이 어떤 형이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민간은 뭐 당연히 그런 수요를 쫓아가기 때문에 민간의 부분은 그래도 조금 뒤로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정부의 역할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못하게 막아놓은 거죠 지금 현재는. 네네. 그래서 그 현재 정책을 오세훈 씨가 좀 바꾸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정책하고 그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책이랄까 그런 걸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정부의 공공의 역할은 네.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네. 경제적으로 본인의 능력이 안 돼서 그렇다라고 치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네. 실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정부가 당연히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OECD 평균이 약 그 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8% 정도 돼요. 제가 네. 미국에서 한 11년 살았는데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충실한 것 같지만 한국과 비하면 훨씬 더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그럴까 그런 공공주택을 많이 주고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조금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중요한 것은 국가가 주택을 다 마련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국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국가가 해서 이것은 어느 공공적인 부분에 대한 완충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그런 충족에 대한 부분은 국가가 해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강남에 삽니다만 강남에 살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임대주택을 다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는 의견이 다릅니다. 네.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고 다만 중요한 것은 그분들도 편안하게 살고 그리고 격차가 나지만 잘 사시는 분들도 좀 편안할 수 있는 그런 그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조건 뭐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해서 주장을 한다 그러면 사실 개발이 안 되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그 재건축 단지에 그 용적률을 더 높여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뭐 300%에 질 수 있는데 400%까지 용적률을 높여주고 네네. 하게 되면 100%의 용적률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네. 반인 50%, 네. 50%에 대한 부분을 공공으로 네. 기부 체납을 하거나 아니면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민간에서 또 내가 그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히 조화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을 정부가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자기 그 근처에 들어오면 자기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세곡동 네네. 거기는 얼마 네. 정도의 가격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양될 때는 네, 얼마였어요? 분양될 때는 이제 그 우리가 보기엔 3억 엄청 비싼 정도. 거. 3억? 네. 3억이요? 네, 분양됐을 때 가격은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네. 3억에서 3억 5천 정도가 한 30평형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오르나요? 그거는 지금 그러니까 민간 분양이었어요. 그것도 관에서 한 네, 거긴 네. 한데 도와줬지만, 예. 네. 여하튼 그래서 그거는 그럼 몇 년 후 20년가 한 다음에 10년 후에 하게 된다. 이게 가격이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네. 처음에 이제 그 뭐 다둥이라던가 해서 그 민간에게 다둥이는 공급을 뭐예요? 아기를 많이 낳은 예. 사람. 네. 그 민간에게 처음부터 분양을 했던 부분. 네. 그러니까 조금 그런 조건을 강화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분양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그 조건을 강화해서 한 주택들이 그러니까 아파트들이 한 30평형일 때 한 3억에서 3억 5천 정도에 제가 분양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현재는 이제 그게 한 13억, 14억 정도는 더 갈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가서 근데 그 사람이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처음부터 이제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네. 괜찮고 네.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네. 이제 10년 정도 장기로 살다가 네. 본인이 분양을 받고 싶다를 먼저 이제 우선 분양 수분양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분들이 이제 이 수분양을 받게 되면 네. 10년 살다가 이제 분양 전환을 했을 때 그 분양을 받게 되면 그 가격을 이제 산정하는 데 있어서 옛날 가격으로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제 당신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 가격이 예를 들어서 그때는 한 3억이었다 하면 현재 지금 분양을 받는 그 분양 전환을 해서 분양을 받는 그 주택의 가격은 사실 감정평가 가격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감정평가라는 것은 결국 주변 시세가를 반영하게 돼 있거든요. 시세보다 조금 낮게 한다고 해도 사실 그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 이것을 다시 분양을 받기에는 가격 자체가 워낙 많이 올랐죠. 다둥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들은 게 일본에서는 세 명이 애를 낳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주택도 뭐 그 정도 그냥 세 명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거의 무료 임대 장기 한다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네, 제가 독일에서 그런 일이 있다라고는 제가 들었습니다. 네, 네. 네. 일본은 제가 이제 정확하게는 안 되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아이 한 명당 뭐 얼마의 생활비가 나와서 네. 아이를 많이 낳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도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독일은 독일은 요새는 독일 네. 같은 유럽은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 심지어 그랬어요. 유학생이 이제 공부 끝나고 가면 여비까지 대주고. 네. 미국도 1970년대에는 우리 선배 하나가 아들이 넷이었어. 유학생인데 그때 뭐 먹고 사냐고 도와주겠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바뀌었어요. 미국하고 독일은 차이가 있겠죠. 공시지가를 한번 물어볼까요? 공시지가를 제가 생각엔 공시지가가 원래 좀 비현실적으로 낮았는데 그걸 많이 너무 높여갖고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오세훈 씨가 그걸 좀 조정하겠다. 그렇게 나왔죠. 네. 공시지가는 어떤 게 바람직한 겁니까? 공시지가가 지금 사실은 좀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 예를 네. 들면 주택이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하잖아요. 네. 실제로 저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공급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부족한 상황에서 공시지가를 올리게 되면 네. 사실 공시지가가 또 일정 부분 전가가 됩니다. 그 세입자로 살고 계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사회의 어떤 형식으로든 그 전가가 되는 현상들이 많이 전가? 있더라고요. 전가요. 네네. 예, 전가되게 되면 그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오르는 상태에서 그럼 오르는 상태에 맞춰서 공시 가격을 높인다. 네. 그런데 공시 가격이 오롯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롯이 그 임대인이나 집주인에게만 그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게 사회의 어떤 형태로든 전가가 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네네. 전반적으로 사회가 그 가격에 의해서 이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네. 상황이 돼서 조금 좀 저는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바보스러운 질문인지 모르지만 아파트가 거품이 확 꺼지면 네. 공시지가도 떨어지겠죠. 그건 공시지가는 예, 당연히. 떨어질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수가 많이 받쳐주지 않는 경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부동산 전체 경제가. 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그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 일본처럼 견디기 힘들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견디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은 네. 이해하는데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거품이 꺼질 것 같아요, 안 꺼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가 좋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 거품이 어느 정도는 꺼진다고 봐도 네. 그렇게 심각하게 꺼지도록 정부가 둘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이 머리가 좋다는 거 연결이 안 되는데 무슨 말이지? 예전에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이 20년, 30년이겠죠. 네. 그러니까 20년이 이제 초반기에 뭐 한 2000년대 초반이나 네. 그때쯤에 뭐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10년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 네. 그때 일부에서는 우리나라도 저렇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걱정을 많이들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때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안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한편으로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동경이나 런던에 비해서 서울 집값이 싸다는 사람도 있어. 싸지는 않습니다. 싸진 않아요. 네. 잘못된 생각이. 싸지는 않고요. 네네. 네, 싸지는 않은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죠. 내수 경기가 그만큼 받쳐주질 못한다라는 네. 거예요. 오세훈 그 부동산 정책을 좀 보셨어요? 뭐 거기 공약으로도 나오고 그럴 텐데. 근데 공급을 늘린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볼 때 이 공급을 늘리는 거 중에서 뭐 주택으로 늘린지 단지로 늘리든지 재건축이든지 재개발인지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보상 아니에요, 보상. 보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네. 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하게 되면 네. 이제 그 환지 방식이 아니라 네. 그 매입을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강제 매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보상 비용을 주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땅을 매입하게 되는 건데 네. 이게 어떤 강제성을 좀 띠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상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금 하나 더 물어보면 노무현 때 데모를 많이 해갖고 보상 금액이 올라갔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것은 지금 노무현 정부 때는 그 전체적인 국토 이용에 있어서 우리가 네. 행정수도를 이전하고 네. 그다음에 그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행태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 공공기관을 이전하려면 공공기관이 들어설 수 있는 땅이 필요하죠. 네네. 그런 땅들을 지금 보상을 해서 매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재건축은 정말 민간에서 본인들의 땅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보상이라는 개념은 안 들어가고요. 네.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은 정부가 필요로 하는 그 공간들이 지방에 많이 생겼기 때문에 네. 그런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결국 이제 보상이 많이 풀려서 사실은 이제 서울의 주택 가격이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로도 또 꼽히고 있죠. 그 풀린 네. 보상금 네. 때문에요.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오세훈 씨가 결국 시장이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제 시장 후로 나와갖고 각 당에 많은 아이디어를 냈지 않습니까? 네.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그런 것도 나온 거 아세요? 한강의 고수분지에다가 이렇게 하자. 네네. 그게 국유지인가? 그리고 또 심지어는 경부고속도로에다가 어떤 2층을 해서 하자. 그런 얘기 들으셨죠? 네네. 그건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네. 아니에요?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그거는 이제 보상이라는 측면보다는 원가가 국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 원가는 이제 줄어드는 게 뭐냐면 원가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원래 지가가 싸던지 네. 아니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을 이용하던지 그지, 그 두 번째 해야지, 같은 거. 예, 그러니까 원가가 이제 싸지 토지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경부고속도로는 거죠. 주인이 정부 거 아니에요? 네, 정부인데 네. 사실은 정부에서 그걸 이제 덮개 공원을 하거나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필요한데 그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타당성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따져보는 거겠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주택을 짓는다라고 하면 임대주택을 짓는다라고 하면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해소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돼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중에 인공 대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인공 대지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그게 그런 뭐 주택이 소음 들어서는 방지라든가 거고요. 다른 장치라는 비용이 들어가지만 네. 보상 비용은 안 들어가니까 그래도 그렇죠. 네. 비용 측면에서는 낫지 않느냐. 네,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그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네. 그 한강에 그 일정 부분 땅이 있다, 뭐 네. 유수지라든가 네, 뭐 네. 이런 그런 땅이 있다 했을 때 그 땅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조망권 하면 안 막히는데 뭐 이런 데라든가.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크게 많은 토지를 형성하는데 대지를 형성하는데 큰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많이 절감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뭐 고속도로 덮개를 덮어서 그 위에 임대주택을 한다라고 하면 덮개를 덮는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이것의 그 유용성에 대한 부분은 일단 둘째로 치고요. 네. 그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것은 맞는 얘기고 네. 예를 들면 그 덮개를 덮어야 되는 타당성 자체가 주택을 꼭 지어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 덮개를 덮어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속도로의 그런 환경 오염이라던가 네. 아니면 소음이라던가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만족해 주기 위해서 덮개를 덮는다 그러면 그것은 아파트하고는 관계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거는 별개로 치고 아파트 그 위에 임대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그것도 비용은 사실은 임대주택에 관련된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네. 우리나라 송도도 좀 인천 송도도 비슷한 걸 하려고 그랬고 파리에 가면 대파당스인가? 네. 라드방스. 네. 거기 밑에가 차가 지나고 위에서 저 건물이 있고 그렇죠. 네네. 그런 그 대지를 만들 수 있는 부분 우리가 뭐 흔히 뭐 간척 사업을 해서 대지를 만든다고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네. 이렇게 어떤 그 지하화 도시의 그 교통이라든가 물류에 대한 부분을 지하화하고 네. 그 상부 공간을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서 무슨 건설회사 갔는데 그 사람이 자기 건설해서 지은 아파트에 가서 살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정주영 씨가 네. 반값 아파트를 얘기했어요. 네, 그게 맞습니다. 가능한 겁니까? 이게 이윤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제가 정재영 회장님 같은 경우는 건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네. 모든 이윤을 없애고 그다음에
이윤뿐만이 아니라 그 일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합리적인 방법이라던가 그 효율적인 방법을 택해서 그걸 이제 줄인다라고 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토지 가격하고도 많이 관련이 돼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그 아파트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이 아마 토지 가격일 겁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값이 비싼 이유 중에 제일 큰 거는 건설사들이 모든 비용을 가지고 네. 나서 자기 비용을 투자를 해서 그리고 나서 이것을 건축을 한 다음에 네. 주택을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 네. 그 주택 공사 개발하는 동안에 들어가는 그 비용들 네. 그 비용들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그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만한 그 건설사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근데 중견기업이라던가 중견 꼭 건설사라든가. 바꾸 네. 얘기하면 시원치 않은 건설사를 키워줬다고 볼 수도 있지. 그런데 도시를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민간에게 네가 네. 돈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네. 이것을 해라라고 하기는 그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압축 성장을 해온 나라잖아요. 그 6.25가 있고 나서 도시가 사실은 다시 뭐 어느 정도는 개발이 됐다라고 봐도 그런데 짧은 시간 동안에 압축 성장을 했는데 그 성장하는 동안에 이것을 개발을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도상국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개발을 하려고 하면 개발도상국인데 계속 그런 식으로 그건 또 개발도상국의 논리로서 네. 건설회사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악순환 같은데 바꿀 수 없나? 이게 좀 그래도 경제력이 좀 더 튼튼해지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어느 정도 시장이 완성이 되면 네. 그리고 그 완성이 되면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줄어들 수 있겠죠. 네네. 줄어들 수 있겠는데 개발을 빨리빨리 그러니까 주택이 모자라서 주택 공급을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는 돈이 없는데 그냥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 어떻게 보면 개발론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 많은 돈을 그래도 미리 받아서 하게 되면 이제 그 사업을 조금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좀 부담이 좀 줄어드는 거죠. 미국에서는 뭐 20년, 30년 해갖고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이게 우리나라가 금융에 있어서는 네. 사실은 금융은 후진국이잖아요.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세계 뭐 무역 수출 뭐 7위라는 등 뭐 이렇게 굉장히 우리나라 위상이 많이 올라갔지만 금융은 아직까지는 모기지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생긴 지는 됐죠. 네. 생긴 지 됐고 지금 현재 그런 그 제도도 시행을 하고는 있지만 네. 그렇게 선진 그 미국이라던가 이런 데처럼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네. 좀 더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뭐 인생 100세 시대라고 우리가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것처럼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질 확률이 높거든요. 현재도 네.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노동에 의해서 버는 돈을 그 충족하지 못할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에 의해서 그 자산을 이제 쓰면서 그 노후를 보내면서 이제 그 생애를 마감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더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도 그 방향으로 많이 이제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세훈 씨가 근데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오세훈 시장께서 공시지가를 1년 2개월 동안 할 수 있을 게 뭐 있을까? 공시지가를 다운시키실 수는 없어요. 그쵸. 네, 네. 그거는 정부의 역할이고요. 네. 그 국토부와 관계된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서울시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근데 그런 얘기 재산세에 대한 부분, 그래. 재산세에 대한 부분은 네. 이제 그 서울에서 할 수 있는 재산세를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재산세를 낮출 부분이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은 이제 시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 혼자 독단으로는 할 수가 재산세를 없는 낮추는 부분이고요. 것도. 네. 공시지가에 대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세훈 시장께서는 이제 이것을 면밀히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네. 협의를 할 자료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그렇겠죠. 의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기를 지금 현재 그 야당이 단체장인 5개인가요? 거기 사람들과 협의해서 뭘 공동 행동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전 25개 구 중에 그 서초구의 조은희 청장 빼고는 네. 나머지 24개는 지금 여당입니다. 네. 그리고 1개고 그리고 이제 그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네. 제주도에 이제 원희룡
지사라든가 뭐 하는 부분들 이제 또 조은희 청장 뭐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좀 하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덕도 신공은 어떻게 될까요? 부산에서 그 더불어민주당이 졌어요. 근데 네. 더 가덕도 신공은 어떻게 될까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오버인 것 같긴 한데 어떤 이제 건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국토부에서 낸 자료가 있잖아요. 위험하다라는 거, 네. 그 바람이나 이런 것에 네.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거를 무조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선거 때문에 다들 그 주장을 했지만 그걸 실현화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더 있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내가 의원님한테 물어보면 했을 그게 때 법률적으로 예산적으로 어떻게 진행될까? 법률적으로 예산적으로는 사실 지금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특별법이 네. 통과됐죠. 네, 그래서 법으로는 이미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법만 가지고 한다면 여당의 의지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리고 그 야당도 찬성하는 거예요? 가덕도 현재 신공은. 지금 부산시장이 된 그 박형준 박형준 씨. 시장께서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찬성을 했죠. 그래서 네. 이것을 실제로 밀고 나간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과연 이것이 정말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저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 하고요. 그리고 이게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이 됐을 때 만약에 이런 우리 국토부에서 우리 그 조사했던 것처럼 그런 그 자연의 영향에 의해서 피해를 한번 당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문제를 완벽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치학자로서 네. 가덕도 신공항을 여당이 흐지부지 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흐지부지 안 시키면 대구 경북, 경남, 다른 뭐 인천 이런 데한테 표가 다음에 안 나오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이 이제 야당이 이긴 것은 말하자면 부동산 LH 사태 때문에인 것 같은데 그 LH 사태에 대해서 부동산 학 박사님으로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욕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욕심이 있고 그런데 단지 다른 것은 그 욕심을 자제를 하느냐. 정말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출발했을 때 욕심은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욕심을 그걸 자제를 자제하면 안 돼. 자제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시기에 도움이 되게 먼저 하나 얘기하면 네. 제 친구가 뉴욕에서 돈을 벌었어요. 또 다른 친구는 또 뱅커로서 돈을 벌었어. 그래갖고 은행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자기가 뭐 체이스 맨하탄이고 다른 은행에 거래를 했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은행을 만들었으니까 자기 은행에 이제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계좌를 옮겼어요. 더 불편하대. 그 은행의 투자자니까 네. 더 불편하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 내부자 정보에 네. 대해서 그거를 철저하게 처벌을 하지 않는 한 뭐 자제시킨다는 건 좀 웃기는 얘기 같아요. 죄송합니다 말씀하는데. 아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감을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런 그 국민의 민도라던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더 성숙하게 올라가야겠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걸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그것은 강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제가 건축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뭐 현상 설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공정한 시선으로 그 작품을 고르시는 심사위원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심사위원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뭐 당연히 그 빠져주는 게 그러니까 당연히 참석을 안 하는 거는 기본이고요.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여기서 내가 뭔가를 이익을 취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정말 공정과 정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작품을 뽑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민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국민의 그 성숙도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그 인성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국민의 그 성숙한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국가는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사태에 대해서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적인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한민국이 되게 발전하고 그랬는데 세계 12위 경제권이고 뭐 무역은 뭐 7, 8위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트러스트가 없는 사회예요. 네. 우리나라 퍼스널 책이라고 있죠. 퍼스널 네. 책. 외국에서 계셨으면 퍼스널 책 해봤잖아요. 사인해갖고 하는 거. 그것이 안 돼. 네. 그게 안 됐어. 없어졌어요. 퍼스널 책이 없잖아요. 사인해갖고 체크바를 하는 것이.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이 제 수업을 듣던 만학도가 하나 있었는데 네. 가테말라에서 오신 분이야. 거기서 뭐 사업하다가 조금 시원치 않으면 그 총 갖다 댄대. 돈 내놓으라고. 네. 그런 사회에서도 퍼스널 체크가 돼. 근데 우리나라는 트러스트가 안 되는 사회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그 내부자 정보라든가 그런 공사 구별 안 하는 거. 또 제가 잠깐만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오티스죠, 오티스. 네. 오티스. 오티스라는 게 그 저 엘리베이터 회사니 그게 군수사업체예요, 군수산업체.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데 그 사업 물건을 그 뭐라 그럴까요, 딸 때 사업을 딸 때 또 뭐를 계약할 때 밥을 먹어도 안 되고 차를 마셔도 안 된대. 네. 자기 실력으로 따라 이거예요. 그런 뭐 공사를 구별한다든가 그런 내부자 정보 그런 것이 참 어려운 것 같고 약간 민도 얘기하지만 뭐 민도가 조금 발휘된 것이 이번 부고선거가 아닌가요? 유럽 같은 경우는 네. 이런 그 잘못을 저질렀을 때 네. 굉장한 그 징벌적 과세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뭐 몇백 년씩 그 벌에 처한다든지 네네. 뭐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네. 사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거죠. 네네. 형량이 딱 양형이 돼 있어서 그거만 뭐 지내면 괜찮은 그런 시스템이 돼서 지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보라는 것은 항상 고급 정보는 소수에게 노출이 되는 거고 근데 일반인들에게는 노출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고급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그것을 어겼을 때 이게 지금 요번에 뭐 LH 사태에서도 이 그 몰수를 다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법 제도가 조금 더 우리나라도 보강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회초리를 든다고 해서 모두가 다 말을 듣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됐을 때 그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도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법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순전히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그 고급화된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를 활용해서 부자가 됐던 시대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좀 지향해야 될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이런 얘기 하시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정치학 박사를 받았는데 철학과 교수한테 저스티스가 뭐냐 그래서 저스티스 정의가 뭐냐 그랬더니 잘한 사람은 칭찬받고 못한 사람은 처벌받고 잘했는데 처벌받았으면 보상해주고 못한 사람인데 혜택을 받았으면 엄격하게 벌어야 된다. 그게 저스티스라고 그러는데 뭐 저스티스가 정의로운 사회가 아닌 거였죠. 상대적인 네. 정인데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넘어갈 때 많은 분들이 촛불을 들었어요. 네. 국민의 많은 분들이 이제 촛불을 들었는데 거기에는 정말 이제는 개발도상국의 단계를 벗어난 공정과 정의가 살아나야겠다라는 국민들의 의미가 있었고 그것에 의해서 저는 정권이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정권 그리고 바뀐 사람도 문재인 네. 조국도 다 공정 정의 그런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윤석열 그 총장에 대한 국민들의 그 지지도 이런 부분 공정과 정의를 원했건만 그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모습 공정과 정의를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상대에게 지금 그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과도기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공정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들 그리고 그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정치인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조금 더 발전하고 조금 더 공정과 정의를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는
그런 그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 그 공정과 정의를 이용해서 뭔가를 취득한 뭐 정치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를 가진 사람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지금 본인의 속마음이 어떤지 다 드러나잖아요. 네. 본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그 드러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씩 더 발전하고 조금 더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희망을 좀 갖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 오늘 마무리 말씀 아주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